오빠, 나 지금 정문 앞이야. 근데 이 미친 땅개년이 나 못 들어가게 해. 빨리 좀 와봐. 소장 진급 심사를 앞둔 제12보병 여단장 김진철 준장은 자신의 여자친구의 무단 출입을 막는 젊은 여군 장교에게 달려가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밀치고 폭행하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분 후 그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것이 일개중이가 아니라 합참의장의 딸이자 군 전체의 원칙임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권위에 눈이 멀어 규정을 무시한 여단장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의 오만함은 군의 시스템 앞에서 어떻게 처절하게 파멸했을까요? 잠시만요. 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정성껏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2보병 여단은 육군 내에서도 훈련 강도가 높기로 정평이 난 부대였다. 이른 아침부터 연병장에는 전차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리고 병사들의 우렁찬 구호가 철책을 넘어 퍼졌다. 여단장 김진철 준장은 다음 달로 예정된 소장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그의 모든 언행과 지시는 오직 그 별 하나의 무게에 맞춰져 있었다. 그는 부대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규정과 원칙이 아닌 오직 상부의 눈에 비칠 성과라는 잣대로 재단되었다. 부대 전체에 흐르는 미세한 긴장감은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질서 이면에 깔린 김진철 준장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단 본부 작전 장교인 한지민 중위는 그 긴장감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그녀는 27의 나이에 이미 육군 장교로서 완벽하게 정제된 사고방식과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 아버지 이철루 합참의장의 후광 따위는 그녀의 군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배경이 자신의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될까 더욱 철저하게 모든 것을 규정대로 처리했다. 그녀에게 군 생활은 사적인 감정이나 배경이 끼어들 수 없는 오직 시스템과 원칙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기계 장치와 같았다. 그녀는 그 기계의 작은 부품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 매일 아침 그녀의 일과는 작전 상황판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해 부대 내 모든 출입 통제 절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특히 위병소의 통제 절차를 중시했다. 군의 보안은 가장 기본적인 관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오후 3시 정각. 초가을의 늦더위가 여단 본부를 덮고 있었다. 한지민 중위는 위병소 근무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행정부사관 김 상사와 함께 위병소 관제실에 머물고 있었다. 김 상사는 30대 후반의 베테랑 부사관으로 위병소 근무의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그는 한지민 중위의 배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FM 정신에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요란한 소리를 내며 검은색 외제 스포츠카 한 대가 위병소 차단선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자 짙은 선글라스 아래로 28살 정도의 젊은 여성 유미소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함께 김진철 준장과의 사적인 관계가 곧 부대의 최고 권위라고 믿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위병소 근무자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 김 상사가 경례를 올리고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충성, 신분 확인 및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미소는 선글라스를 내리며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만나러 왔어요. 여단장 오빠. 위에서 연락 안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부대에 들어와 있다는 듯 위압적이었지만 위병소에는 그녀에 대한 사전 등록이나 방문 요청이 없었습니다. 김 상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인은 군사보안시설인 부대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여단장님께 연락 후 정확한 신분 확인 및 방문 승인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오빠한테 전화해서 당장 너 잘라버리라고 할까? 김 상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상사. 군인의 직무는 규정 준수에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여단장님께 직접 연락하시고 승인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규정대로 차단선을 열 수 없습니다. 유미소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김진철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정문 앞이야. 근데 이 미친 군인이 나를 못 들어오게 해. 나 오빠 못 만나게 막고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니까? 빨리 좀 와봐. 그녀의 목소리는 위병소 전체에 울려 퍼졌고 관제실 안의 한지민 중위에게도 명확히 들렸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관제실에서 나와 위병소의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유미소는 격앙된 표정으로 김진철 준장과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김 상사는 묵묵히 차단선 앞에 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위병소에 도착하자마자 김 상사에게 시선으로 잘하고 있다는 무언의 격려를 보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막 육군 본부의 고위 장교들과의 사적인 저녁 식사 자리를 조율하던 참이었습니다. 진급 심사를 앞두고 인맥 관리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던 그에게 유미소의 전화는 그야말로 비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서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절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차에 가만히 있어. 김진철 준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위병소에서 사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동시에 부하들을 제압하여 자신의 권위를 확인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고작 어린 여자친구의 단순한 치기 정도로 축소시켜 처리할 수 있다고 오판했습니다. 그는 관용차를 호출하여 위병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두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진급 심사에 흠이 가지 않게 이 사건을 조용히 묻어버릴 것, 그리고 자신의 지시에 불복한 부하를 확실하게 정리하여 기강을 바로잡을 것. 하지만 그는 그 부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부하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만 보였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여단장의 관용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위병소 차단선 옆에 단단히 섰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이 단순한 출입 통제 문제가 아닌 군의 지휘 기강을 시험하는 문제로 커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규정을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철루 합참의장은 그녀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군인의 가장 큰 무기는 총이 아니라 원칙이다. 원칙을 버리는 순간 군인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곧이어 김진철 준장의 관용차가 위병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잔뜩 격앙된 표정으로 한지민 중위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분노와 짜증, 그리고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의 모든 군 생활이 걸려 있음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12보병 여단장 김진철 준장은 관용차에서 내리자마자 위병소의 긴장된 분위기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자신의 여자친구 유미소의 스포츠카와 그 옆에 차단선을 막고 서 있는 한지민 중위에게 꽂혔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얼굴을 붉히며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고 동시에 자신의 지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부하 장교를 압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소동으로 끝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는 유미소에게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고 한지민 중위에게는 냉철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자네 지금 뭘 하고 있나? 여단장의 손님을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작전 장교의 임무인가?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고 위병소 근무자들은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자세를 바로잡고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여단 본부 작전 장교 한지민 중위입니다. 보고드립니다. 해당 방문 차량은 사전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방문 목적 또한 여단장과의 사적 만남으로 명확한 공무 목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사보안시설인 부대의 출입 규정 제4조에 의거 출입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보고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규정의 조항까지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한지민 중위의 단호함과 규정 언급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하들은 그의 불같은 성격과 준장이라는 계급 앞에서 그의 사적인 지시에도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한지민 중위는 그의 권위와 분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나에게 규정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이 부대의 규정은 누가 정하는가?
바로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가 허가하면 출입이 가능한 것이지 자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그는 유미소가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미소는 창문을 내리고 김진철 준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빠, 저 미친년 당장 치워. 나 지금 너무 열받았어. 유미소의 외침은 김진철 준장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진급 심사보다 여자친구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한지민 중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한중위, 나는 지금 여단장으로서 공식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다. 당장 차단선을 열고 이 차량을 통과시켜. 나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항명에 해당함을 명심해. 그의 목소리는 협박과 분노가 뒤섞인 이미 사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단장님. 그러나 군의 모든 지시는 규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단장님의 현 지시는 공무 목적이 불분명한 민간인에게 군사시설을 개방하라는 것으로 군사보안 규정 제2조를 명백히 위반합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규정을 언급하자 김진철 준장의 뇌는 폭발했습니다. 그는 진급 심사의 압박감, 유미소에게 보여야 할 권위,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부하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 부대가 자신의 왕국이라고 여겼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부하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감히 지금 누구 앞에서 항명을 하는가? 내 아버지의 배경을 믿고 이따위 짓을 하는 것이냐? 이 부대는 내 아버지의 사유지가 아니다. 그는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배경을 언급하며 한지민 중위의 정당한 임무 수행을 사적인 이유로 폄하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이 말이 자신을 향한 마지막 경고이자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발언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김진철 준장을 응시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작전 장교로서 제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위병소 통제 규정은 저에게 주어진 군인의 의무입니다. 김진철 준장은 유미소의 조롱 섞인 시선과 부하들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가장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순간의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낼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한지민 중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비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분노는 폭력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는 한지민 중위의 오른쪽 어깨를 온 힘을 다해 밀쳤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차단선 옆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혔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상황 기록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위병소는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유미소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부하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에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김진철 준장을 부추겼습니다. 잘했어, 오빠. 저런 미친년은 당장 군복 벗겨야지. 하지만 유미소의 외침은 곧 이어질 한지민 중위의 행동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바닥에 떨어진 상황 기록판을 줍는 대신 허리에 찬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관제실 내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김 상사는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본부. 여기는 여단 본부 위병소 작전 장교 한지민 중위. 코드 1 상황 발생. 반복한다. 코드 1 상황 발생. 코드 1은 군사시설 내에서 지휘 통제가 불가능한 심각한 비상 상황, 즉 현역 군인이 부상당하거나 무단 무장 탈영 등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선포하는 최고 수준의 비상통신이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목소리를 높여 차가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가해자 제12보병 여단장 김진철 준장. 피해자 여단 본부 작전 장교 한지민 중위. 발생 상황 현역 장교의 공무 수행 중 신체 폭행 및 직권 남용 확인. 현재 피해자는 부대 출입 규정 통제 임무 중 가해자에게 어깨 폭행을 당함.
가해자는 민간인의 부대 무단 출입을 강요하며 지휘권을 사적으로 남용했음. 현 시간부로 여단장 김진철 준장은 지휘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 헌병대 지금 즉시 위병소로 출동 바람. 헌병대 지금 즉시 출동하라. 이상. 그녀의 보고는 김진철 준장의 모든 것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이철루 합참의장에게 전화하는 대신 오직 군 내부 시스템을 통해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잔인하며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공론화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한지민 중위의 무전을 듣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코드 1 상황.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군 전체를 뒤흔들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그 가해자로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지휘 불능 상태로 보고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한지민 중위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가? 한지민 중위는 김진철 준장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부하 장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을 무너뜨린 죄인에게 심판을 내리는 차갑고 단호한 감찰관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단장님,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귀관은 군사보안시설 내에서 현역 군인을 폭행했습니다. 이는 군형법 제52조 군인 등 폭행죄에 해당하며 지휘권을 사적으로 남용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현재 녹음되어 상급 부대 지휘망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녀는 김진철 준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유미소는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뛰쳐나와 김진철 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이 미친년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당장 헌병대에 전화해서 얘를 잡아 넣으라고 해. 김진철 준장은 유미소의 비명을 듣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가 장군 계급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진급 심사는커녕 그의 군 생활 전체가 방금의 폭력 한 번으로 끝장났다는 본능적인 깨달음이 그의 뇌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차단선 옆에 콘크리트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5분 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단 헌병대 순찰차 2대가 위병소에 급정거했습니다. 헌병대장 박상훈 소령은 상황 보고를 듣고 달려와서 이 지옥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헌병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단장 김진철 준장 그리고 합참의장의 딸인 한지민 중위 사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단순한 여단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헌병대장 박상훈 소령은 김진철 준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단장님 충성, 박상훈 소령입니다. 보고드립니다. 현재 코드 1 상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여단장님의 현장 지시가 필요합니다. 김진철 준장은 박상훈 소령을 응시했지만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함께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박소령, 자네가 잘 처리하게. 나는 잠시 자리를 비우겠네. 이것은 지시가 아닌 책임 회피의 비겁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위병소 옆의 휴게실로 비틀거리며 도망쳤습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모든 권위는 위병소 바닥에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헌병대장 박상훈 소령은 여단장 김진철 준장의 비겁한 책임 회피를 목격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수습할 지휘관의 부재 속에서 오직 규정만이 유일한 답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헌병대 부하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현재 시간부로 위병소 전체를 사건 현장으로 통제한다. CCTV 영상과 모든 통신 기록을 즉시 확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다. 피해자부터 먼저 진술을 확보한다. 박상훈 소령은 한지민 중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중위, 충성, 헌병대장 박상훈 소령입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여단 의무대에 연락하여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죠. 한지민 중위는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소령님.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폭행 흔적의 사진 채증과 공식 진술서 작성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가해자의 직권 남용과 폭행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겠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박상훈 소령에게 깊은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오직 규정과 절차만을 요구했습니다. 헌병대 부사관들이 즉시 사진기를 들고 한지민 중위의 어깨 부위와 주변 상황을 상세히 촬영했습니다. 유미소는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박상훈 소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 지금 나랑 내 남자친구한테 이러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감옥에 쳐넣어. 얘가 나한테 욕을 하고 무단으로 길을 막았어. 박상훈 소령은 유미소에게 경고했습니다. 사모님, 현재 여단장님은 사건의 이해 관계자로 간주되어 지휘 권한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현역 군인을 폭행한 현행범입니다. 수사에 불필요한 협조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잘릴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당장 내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너 당장 옷 벗으라고 할 거야. 그녀는 위병소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박상훈 소령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헌병대 부사관 한 명에게 유미소를 관제실로 분리 조치하고 그녀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제실 구석에서 떨고 있던 위병소 근무 부사관 김 상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상사.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그대로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진술서에 작성한다. 사실 그대로가 규정이다. 김 상사는 공포 속에서도 한지민 중위가 보여준 원칙 준수의 모습에 용기를 얻어 진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박상훈 소령은 위병소 옆에 작은 초소로 들어가 자신의 직통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여단 차원에서 이 사건을 덮을 수 없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육군본부의 합참의장 이철루 대장의 딸이 연루된 중대한 사건이었고 위병소의 통신망에 김진철 준장의 직권 남용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급 부대인 군단 사령부 헌병대장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충성, 제12보병여단 헌병대장 박상훈 소령입니다. 코드 1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여단장 김진철 준장이 임무 수행 중인 작전 장교에게 신체 폭행을 가했으며 현재 지휘 불능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민간인의 무단 출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여단 자체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군단 사령부 차원의 감찰 및 수사 이첩을 요청합니다. 피해자는 한지민 중위입니다. 보고 끝. 박상훈 소령의 이 결정은 김진철 준장에게 내려진 두 번째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을 보전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관료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단장에게 충성하는 대신 그는 군이라는 조직 전체의 규정에 충성했습니다. 이 보고는 군단 사령부를 넘어 육군 본부까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군단장은 새벽에 이 보고를 받자마자 경로했습니다. 그는 김진철 준장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다그쳤습니다. 김 준장, 자네 제정신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생각인가? 당장 육군 본부 감찰팀이 내려올 것이다. 군단장은 김진철 준장이 합참의장의 딸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자신의 군 생활까지 위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군단 감찰팀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이른 아침 제12보병여단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여단 헌병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단장 집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김진철 준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감찰팀장은 김진철 준장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준장, 현 시간부로 귀관은 모든 지휘권이 정지됩니다. 모든 전산 장비와 행정 서류를 압수합니다. 그리고 귀관은 군단 사령부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군단장님의 면담 요청이 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감찰팀장의 싸늘한 목소리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한지민 중위의 단호한 무전 한 통과 군의 시스템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건 발생 보고는 마치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호수에 던져진 것처럼 육군 지휘 계통 전체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합참의장 이철루 대장의 딸이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군의 기강과 지휘관의 자질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군단장의 보고를 받은 육군 참모총장 이철우 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철루 합참의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육군의 최고 지휘관인 참모총장조차 합참의장 앞에서는 극도의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철우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충성. 육군 참모총장 이철우 대장입니다. 의장님 면목이 없습니다. 12여 단에서 발생한 김진철 준장 관련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수화기 너머의 이철루 합참의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고받았네. 이 대장. 군단 감찰팀이 이미 조사를 시작했겠지. 네, 그렇습니다. 현재 김진철 준장을 보직 해임하고 군단 사령부로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가해자인 여단장 부인은 민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철우 참모총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들을 보고했습니다. 이철루 합참의장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 대장. 나는 내 딸이 군인으로서 군법에 따라 보호받기를 원했네. 하지만 자네의 육군은 그것에 실패했어. 군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하는 내 부하가 민간인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지휘관은 자신의 보신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네. 그의 목소리는 질책 대신 깊은 실망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철우 참모총장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의장님. 나는 이 대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야. 다만 이 사태를 바로잡는 과정 또한 규정대로 처리되길 바랄 뿐일세. 군의 명예와 기강을 바로 세우게. 그것이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전부일세. 이철루 합참의장은 징계나 파면 같은 직접적인 단어를 단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규정대로라는 원칙적인 지시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철우 참모총장은 그 규정대로라는 말이 김진철 준장에게는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군의 규정은 완벽한 잣대였습니다. 일단 이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여단 장급의 고위 장교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비위와 허점이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참의장의 지시는 군의 원칙을 수호하라는 명령이자 김진철 준장의 모든 것을 철저히 파헤치라는 암호였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이철우 참모총장은 10초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즉시 인사사령관과 감찰실장, 법무실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인사사령관. 김진철 준장 오늘부로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대기 발령 조치해. 그리고 감찰실장, 법무실장. 의장님께서 규정대로 하라고 하셨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김 준장이 12여 단에 부임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사용한 모든 공금, 모든 지휘 서신, 모든 판공비 집행 내역을 먼지 한 톨까지 남기지 말고 다 털어.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명령과 함께 육군 본부 소속의 회계 전문 국무원들과 베테랑 감사 장교들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이 제12보병여단으로 급파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폭행 사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이미 한지민 중위의 무전 기록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김진철 준장이 그동안 쌓아올린 권력과 돈의 모든 부정한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특별감사팀장인 배 대령은 군 내에서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김진철 준장과 군사학교 동기였지만 사적인 감정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여단 본부의 가장 큰 회계 사무실을 통째로 압수하듯 넘겨받아 야전 지휘소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조사는 소리 없이 그러나 집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터진 것은 관용차 사적 유용이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부대 지원으로 배정된 두 번째 관용차를 여자친구 유미소의 개인 차량처럼 사용하도록 묵인했습니다. 운전병의 근무 일지에는 인근 부대 지휘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감사팀이 확보한 해당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과 유류 결제 카드는 완전히 다른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상가 주차장 결제 내역, 그리고 운전병의 숙박비는 부대 운영비로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공관병 사적 운용이었습니다. 김진철 준장의 관사에서 근무했던 공관병들의 휴대전화 기록이 확보되었습니다. 여자친구 유미소가 공관병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심지어 김진철 준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관병들은 유미소의 명품 가방 관리나 심부름까지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대 복지 기금 횡령 의혹이었습니다.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 김진철 준장과 유미소의 사적인 파티 비용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장병 체육대회 경품 명목으로 결제된 수백만 원짜리 영수증이 실제로는 유미소가 주최한 사교 모임의 최고급 호텔 음식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영수증 발행 시간 차이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진철 준장의 권력은 이미 부대의 공금까지 탐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김진철 준장은 자신의 군 생활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동안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의 대기 발령 장교 사무실로 매일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 사무실은 본부 건물의 복도 맨 끝, 창고 옆에 위치한 가장 외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군복을 입은 채 영혼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유령의 집과 같았습니다. 그 방에는 그와 같이 사고를 치고 보직 해임된 다른 대령, 중령들이 유령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 9시에 출근 도장을 찍고 오후 5시까지 의미 없이 모니터만 바라보다 퇴근하는 살아있는 시체들이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단장 집무실의 화려함과 권위는 사라지고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궁 속에 갇힌 죄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감사의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은행 계좌를 확인하며 자신의 모든 재산이 동결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그가 그동안 공들여 관리했던 모든 인맥과 라인은 그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가 진급을 위해 술을 사 먹이고 경조사비를 뿌렸던 군사학교 동기, 선배, 후배들 중 단 한 명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연결되더라도 곧바로 끊겼고 문자 메시지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합참의장의 딸을 건드렸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이제 쓸모없는 카드가 되어 조직으로부터 버려졌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그에게 필요한 동안은 무한한 권력을 주었지만 쓸모가 없어지자 가차없이 그를 내버렸습니다. 가장 그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여자친구 유미소의 존재였습니다. 유미소는 김진철 준장이 대기 발령 상태가 되자마자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애교가 아닌 분노와 요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빠, 지금 뭐하고 있어? 당장 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줘. 나는 국내 최고 로펌 변호사가 필요해. 왜 내 계좌가 지급 정지된 거야? 당장 내 돈을 돌려놓으라고. 미소야. 나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게 다 정지됐어. 나는 지금. 오빠가 별 달고 뭐 했어? 고작 그 중이 하나 못 이겨서 이 지경이 된 거야? 나한테는 오빠가 육군 그 자체라며. 당장 그 여자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해. 내 군 생활을 망치지 마. 유미소의 외침은 김진철 준장의 귀에 날카로운 빗으로 박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유미소를 보호하고 그녀에게 권위를 보여주려다 벌어진 일임을 알면서도 이제 와서 그녀에게서 아무런 위로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숨겨왔던 진실을 유미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소야. 그 한지민 중이 그 여자의 아버지가 합참의장 이철루 대장이셔. 내가 내 손으로 내 모든 것을 날려버렸어. 수화기 너머에서 유미소의 요란한 비명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합참의장 이철루 대장. 그 이름이 주는 무게는 그녀의 얕은 지식을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누구에게 대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김진철 준장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고 뭐고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집안의 현금과 귀금속을 챙겨 도망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을 나서기도 전에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그녀의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돈 한 푼 쓸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김진철 준장의 범죄와 함께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김진철 준장은 대기 발령 사무실에서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한지민 중위가 자신의 군복을 벗겨내는 꿈, 그리고 유미소의 비명소리. 그의 정신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김진철 준장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3주 후 그의 군 생활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징계위원회가 육군본부에서 소집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과 합참의장의 규정대로라는 지시에 따라 가장 엄격하고 냉혹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위원회에는 인사사령관, 감찰실장, 법무실장 등 육군의 고위 장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미 최종 결론을 내린 듯 차가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김진철 준장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의 변론은 이미 특별감사팀이 밝혀낸 수많은 비위 사실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진급심사 스트레스와 사적인 감정 문제로 치부하려 했으나 징계위원회는 그의 변론을 일축했습니다. 법무실장이 김진철 준장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를 낭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징계 사유 제1 현역 군인 폭행 및 직권 남용. 임무 수행 중인 작전 장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군사보안 규정을 무시하며 민간인의 무단 출입을 강요하여 군의 지휘 기강을 문란하게 함. 이는 군형법 제52조 군인 등 폭행죄 및 군인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함. 징계 사유 제2부대 공금 횡령 및 사적 유용. 장병 복지 기금을 여자친구 유미소의 사적인 사교 파티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운전병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하여 국가 자산을 횡령하고 공관병을 개인 하인처럼 부린 직권 남용이 명백하게 드러남. 징계 사유 제3 지휘관의 직무유기. 코드 1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지휘권을 포기하고 도피하여 사태를 악화시켰으며 사후 수습 노력 없이 상급부대의 책임을 전가하는 무능함을 보임. 이는 지휘관으로서의 자격 상실에 해당함. 징계 사유의 낭독이 끝나자 징계위원회의 최고 책임자가 최종 징계 내용을 선언했습니다. 위원회는 김진철 준장의 군 생활 전체를 부정하고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방식으로 몰락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심의 결과 피징계자 육군 준장 김진철은 위와 같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특히 군의 근간인 지휘기강을 무너뜨린 점을 엄중히 고려함. 이에 본 위원회는 피징계자 김진철에게 파면 및 강등을 명한다. 강등의 계급은 육군 대령이다. 본 결정은 최종이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파면 및 강등. 이것은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연금 혜택을 모두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 강등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는 달았던 별 하나를 떼고 무궁화 3개짜리 대령 계급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의 모든 권위와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준장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초라한 대령 신분으로 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파면 및 강등 통보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 한 방울 없는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는 눈물도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허영이었음을, 그리고 그 허영이 원칙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육군본부는 징계 결과를 곧바로 전군에 공문으로 하달했습니다. 공문에는 제12보병 여단장 김진철 준장의 지휘기강 문란 및 현역 군인 폭행 등 비위 사실로 인한 파면 및 대령 강등 결정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시되었습니다. 이 공문은 군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위 장교의 사적인 일탈이 군의 시스템에 의해 얼마나 철저하게 단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징계 결정 후 사령부 건물 밖으로 나와 햇볕 아래에 섰습니다. 그는 군복을 벗고 일반 사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군복이 곧 자신의 몸의 일부였고 계급장이 자신의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강제로 벗어야 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닌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스스로 정화작용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별은 영원히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군 생활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종말을 고했습니다. 김진철 준장이 파면 및 강등 처분을 받자 그의 여자친구였던 유미소에 대한 사법 처리도 속도를 냈습니다. 유미소는 폭행 사건과 김진철 준장의 공금 횡령 비위 사실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은 그녀의 폭행 혐의를 민간 검찰로 이첩했습니다. 이미 합참의장의 딸을 폭행하고 여단장의 직권을 남용하게 만든 민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검찰에게는 부담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유미소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미모가 법정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돈을 긁어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이미 김진철 준장의 몰락과 함께 그녀의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녀의 사회적 인맥들은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사교 모임을 즐기던 상류층 여성들은 그녀가 군인의 기강을 무너뜨린 천박한 여자라는 소문과 함께 그녀를 손절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고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민간 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유미소는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한지민 중위의 명확한 진술과 위병소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검찰의 구형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녀가 초범이라는 점과 이미 남편이었던 김진철 준장이 군에서 몰락하여 사회적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일부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유미소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다. 유미소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군은 그녀에게 가장 치명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육군본부는 판결 직후 전군에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민간인 유미소 씨는 현역 군인 폭행 및 군 기강 문란 사유로 전군 모든 부대 및 군 관련 복지 시설 일체에 대한 영구 출입 금지를 명함. 이 공문은 유미소에게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특권을 누리던 모든 공간, 즉 군인 아파트, 군마트, 복지회관, 심지어 군 관련 병원과 시설까지 영원히 출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왕으로 군림했던 그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유미소는 자신이 군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녀가 누리던 모든 특권,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지탱하던 모든 기반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김진철 준장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미 파면 및 강등 처분을 받은 김진철 준장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모든 불행의 근원으로 여기며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여단장 김진철 준장이 파면 및 강등 처분을 받은 후 제12보병 여단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 기묘한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새로운 여단장이 부임하기 전까지는 참모장이 지휘를 대리했고 부대 전체의 분위기는 규율과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장병들은 여단장의 권위보다 한지민 중위가 보여준 원칙의 힘에 더 큰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인한 부상으로 병가를 냈던 한지민 중위는 3주간의 회복 기간을 마친 후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그녀가 남긴 상흔은 부대 전체의 기강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부대원들은 그녀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합참의장 딸이라는 배경으로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휘관의 불법적인 폭력과 지시를 원칙으로 단죄한 장교라는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여단장 이 소장은 그녀를 부대의 핵심 장교로 대우했습니다. 그는 한지민 중위에게 극도로 정중했으며 그녀의 의견을 가장 먼저 청취했습니다. 여단 참모들은 물론 위병소 근무부사관인 김 상사조차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복귀 후 그녀의 업무 태도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냉철하고 모든 것을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특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가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원칙이 지켜지는 군대를 원했을 뿐입니다. 복귀 후 한 달이 지난 시점 한지민 중위는 여단장 이 소장에게 정식으로 전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소장은 그녀의 신청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중위, 충성. 자네가 갑자기 전출을 신청한 이유가 뭔가? 이 부대에서는 자네에게 가장 핵심적인 보직을 주려 하고 있는데. 여단장님, 저는 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 부대는 이제 원칙이 바로 섰습니다. 제가 이 부대에 계속 남아 특혜를 받는다면 저의 이전 행동이 사적인 보복이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도전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고 싶은가? 최전방 GOP 대대작전 장교로 가겠습니다. 그곳이야말로 군인의 원칙이 가장 엄격하게 요구되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능력을 더욱 단련하고 싶습니다. 이 소장은 한지민 중위의 단호함과 군인 정신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합참의장 이철루 대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 사실을 보고했고 이철루 대장은 딸의 결정을 존중하며 승인했습니다. 한지민 중위가 제12보병 여단을 떠나던 날 새로 부임한 여단장 이 소장과 참모들이 나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격려를 받으며 묵묵히 군용 지프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원칙이 지켜지는 군대를 원했습니다. 그녀가 지켜낸 작은 원칙 하나가 거대한 조직을 병들게 하던 썩은 뿌리, 즉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지위 기강 문란이라는 암적인 존재를 마침내 뽑아낸 것입니다. 그녀가 떠난 제12보병 여단에는 한 가지 불문율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단장의 권위는 규정 아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단장 부임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지민 중위 사건을 상세히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지민 중위의 행동은 군 내부에서 원칙의 승리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규정과 시스템이 개인의 권력보다 항상 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군대, 즉 정의로운 시스템을 뒤로하고 새로운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진철 준장의 파면 및 강등 사건은 제12보병여단은 물론 육군 전체에 김진철 여파라는 이름으로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특히 고위 장교들은 자신의 사생활과 공적 업무 사이의 경계를 다시 한번 엄격하게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작은 규정 위반이 곧 군복을 벗는 지름길이라는 공포감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진철 준장에게 책임 회피성 지시를 받고 유미소에게 농락당했던 위병소 근무 부사관 김상사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한지민 중위의 단호한 원칙 준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직업적 가치관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김진철 준장의 권위 앞에서 비굴하게 굴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사건 후 김 상사는 위병소 근무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위 장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입 규정을 더욱 철저하게 숙지하고 상급자라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단호하게 통제하는 진정한 위병소 근무 부사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변화는 다른 부사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여단 전체의 부사관들이 규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김 상사의 변화는 그에게 징계라는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헌병대 조사는 위병소 근무자들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코드 1 상황 발생 전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 및 폭행 묵인이라는 혐의였습니다. 김 상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 상사. 귀관은 여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폭행이 임무 수행 중 발생했음에도 즉시 상급부대나 헌병대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했습니다. 귀관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충성.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여단장님의 권위에 눌려 규정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원칙을 지킨 한지민 중위의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나약한 군인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는 어떤 지시에도 규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인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김 상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임무를 묵인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근신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그의 군 생활을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징계를 통해 더욱 단단하고 원칙적인 부사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휘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을 용기의 중요성을 부사관들에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편 파면 및 강등 처분을 받은 김진철 준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회적 인맥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군복을 벗고 일반 사복을 입어야 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군인의 습관과 권위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의 파면 소식은 언론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군 내부와 고위공직자 사회에서는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합참의장 딸을 건드린 준장의 몰락이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김진철은 자신의 모든 과거가 규정대로 파헤쳐지면서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고독하고 비참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계급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으로 소멸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김진철 준장의 파면 및 강등 사건은 육군 전체의 감사 시스템과 인사체계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감찰실장과 법무실장은 합참의장의 규정대로라는 지시를 통해 군의 고위직 비위를 척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휘관의 직권 남용 및 공금 횡령에 대한 감찰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육군본부는 지휘관 청렴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휘관의 개인 관용차 운행 기록, 판공비 집행 내역, 그리고 공관병의 근무 만족도 등을 익명으로 조사하여 지휘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공관병의 근무 환경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김진철 준장이 공관병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유미소의 개인 심부름을 묵인했던 사실은 군 내부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김진철 준장의 사건은 군의 규정과 도덕성이 무너질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단. 이제부터 지휘관의 개인적인 일탈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우리는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 변화는 고위 장교들의 사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교들은 더 이상 부대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피했습니다. 또한 관용차 운전병이나 공관병들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부하를 자신의 사적인 시종이 아닌 군인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던 위병소 통제 규정도 더욱 명확하게 재정비되었습니다. 사전 등록되지 않은 민간인의 출입 통제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고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규정을 위반하는 지시를 내릴 경우 근무자가 상급부대에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한지민 중위가 무전으로 코드 1 상황을 선포한 것과 같은 행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군의 자정 노력은 군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군 외부에서는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언론은 군대가 합참의장 딸의 복수를 위해 준장을 파면했다는 식의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금수저 장교의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군의 공식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김진철 준장의 파면은 규정과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철우 참모총장은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합참의장의 지시대로 규정대로 처리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김진철 준장의 몰락은 개인의 비극이었지만 군 전체에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군은 이 사건을 통해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고 지휘관의 권위가 아닌 시스템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줌마, 3사 몇 기? 우리 아빠 알려나 모르겠네?
우리 아빠 군단장이거든요. 저한테 잘 보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인 7군단장 하민호 중장의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이 3사관학교의 법이자 절대 권력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깨를 밀치려 했던 그 촌스러운 여성. 그녀는 바로 현역 육군 인사사령관이었고 그녀의 어깨 위에는 그녀의 아버지만큼이나 무겁고 서슬퍼런 똑같은 3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덤벼든 이 오만한 생도에게 그리고 그녀를 괴물로 만든 부패한 훈육관과 7군단장에겐 강채린 중장은 어떤 심판을 내렸을까요? 숨막히는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른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경상북도 영천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의 충성관 3중대 3학년생도 생활관 복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수십 명의 3학년 생도들이 대가리 박아 자세로 신음조차 삼키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 위로 완벽하게 다려진 전투복 차림의 4학년 생도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살기 어린 시선은 오직 한 곳, 복도 중앙에서 유독 거친 숨을 몰아쉬는 한 생도에게 향해 있었다. 윤지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3중대 중대장 생도 4학년 하수영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윤지수의 어깨를 전투화 앞굽으로 툭 찼다.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발끝에 체중을 실어 상대를 모욕하는 명백한 폭력이었다. 대답 안 해? 내년 때문에 지금 3학년 동기 전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안 보여? 여기가 너희 집 안방인 줄 알아?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사관생도라고 전투복 입혀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윤지수는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맛이 배어나왔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했다. 바닥에 닿은 이마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수치심이었다. 동기들이 자신 때문에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사건의 발단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사소했다. 어제 저녁 식사 시간 식판을 들고 이동하던 윤지수가 모퉁이를 돌던 하수영과 부딪힐 뻔했다는 것. 윤지수는 반사적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외치며 자세를 낮췄지만 하수영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감히 3학년 따위가 자신의 진로를 막아섰다는 이유였다. 똑바로 해. 너희 3학년은 동기에도 없어. 저런 고문관 하나 때문에 다 같이 머리 박고 있는데 아무도 전연 머리채를 잡는 년이 없어. 기수 전체가 그냥 빠진 거야? 하수영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다. 다른 4학년 생도들은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에게 3학년은 후배 장교 후보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노예에 불과했다. 윤지수 생도. 너 3사 몇 기야? 이미 답을 아는 질문이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너와 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기수라는 벽이 존재한다는 확인. 3학년 생도 윤지수입니다. 그래, 3학년. 이제 겨우 대학 2년 마치고 기어들어온 찌끄레기. 하수영이 윤지수의 머리맡에 침을 뱉었다. 여기가 무슨 동네 대학 동아리인 줄 알아? 너 하나 때문에 우리 4학년 전체의 명예가 실추됐어. 내까짓게 감히 4학년 중대장 생도의 심기를 건드려. 그때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3중대 훈육관인 민병철 소령이었다. 밤샘 당직 근무에 지친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는 복도에 집합한 생도들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려 했다. 무궁화 하나 계급장의 위관 장교였지만 그는 4학년 생도인 하수영을 건드리지 못했다. 충성. 훈육관님 좋은 아침이십니다. 하수영이 먼저 완벽한 각도로 격려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살기 대신 상냥함이 묻어났다. 민병철 소령은 헛기침을 하며 마지못해 걸음을 멈췄다. 아, 하생도. 주말 아침부터 수고가 많군. 이건 또 뭔가? 그는 머리를 박고 있는 3학년 생도들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3학년들 군기가 너무 빠진 것 같아서 교육 중이었습니다. 요즘 신입생도들은 사관생도라기보다는 그냥 대학생 나부랭이 같습니다. 이래서야 나중에 야전에서 소대장 임무나 제대로 수행하겠습니까? 민소령은 곤란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는 하수영의 아버지가 자신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현직 제7기동군단장,
육군 중장 하민호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진급 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별 3개의 딸을 건드려 좋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생도의 리더십은 내가 인정하지. 하지만 너무 과격하게는 하지 말게. 주말 아닌가. 적당히 하고 쉬게 해. 염려 놓으십시오. 훈육관님, 확실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민병철 소령은 하수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것은 묵인을 넘어선 동조였다. 자네 아버지를 봐서 눈 감아 줄 테니 내 진급이나 신경 써달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훈육관이 사라지자 하수영의 얼굴에서 미소는 순간에 사라졌다. 훈육관님 가셨다. 다시 대가리 박아. 하수영은 윤지수를 노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그리고 윤지수, 넌 오늘 외출 금지다. 대신 내 방으로 와. 밀린 전투 발표 자료가 좀 있어서 말이야. 내 동기들을 고생시킨 만큼 머리로라도 갚아야지. 안 그래? 윤지수의 눈에 절망이 가득했다.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다. 하수영은 지난 몇 달간 자신의 모든 전공 과제와 전투 발표 자료, 심지어 졸업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논문의 자료 조사와 번역까지 윤지수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거부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기수 열외라는 이름의 투명인간 취급과 동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대 책임 얼차려가 뒤따랐다. 윤지수는 정규 육군 장교가 되어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편입을 결심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군인의 명예를 팔아먹는 부조리의 한복판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윤지수는 화장실 칸에 숨어들어 작은 수첩을 꺼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훈육관도 생도대장도 학교장도 모두 하민호 중장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그녀가 기댈 곳은 단 하나, 그들과 다른 라인에 서 있는 3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단 한 사람뿐이었다. 수신이는 3사관학교 출신 최초의 여군 군단장이자 현재 육군 본부의 핵심 요직인 인사사령관. 모든 3사 출신 여군들의 전설이자 강철 여왕이라 불리는 육군 중장 강채린이었다. 존경하는 강채린 사령관님. 저는 3사관학교 OX기 3학년생도 윤지수입니다. 실명을 밝히는 이유는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아니 적어도 제가 속한 3중대는 지옥입니다. 4학년 하수영 중대장 생도는 7군단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훈육관의 묵인하에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하 생도는 저를 포함한 3학년 생도들에게 자신의 모든 전공 과제와 전투 발표 자료, 심지어 졸업 논문이 대필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교가 되기 위해 이곳에 왔지 누군가의 노예가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사관생도의 명예는 썩어 문드러졌고 그 자리에는 오직 폭력과 복종만이 존재합니다. 사령관님께서도 3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제발 저희의 명예를, 우리 3사의 촛불을 지켜주십시오. 윤지수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내일 아침 그녀는 이 편지를 사령관 직속으로 보고되는 소원 수리함이 아닌 오직 인사사령관 비서실로만 직행하는 특수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었다. 이것이 발각되면 그녀의 생도 생활은 끝장이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그녀의 영혼이 먼저 끝장날 터였다.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 육군 본부 청사. 거대한 태극기와 육군기가 도열한 집무실에서 육군 인사사령관 강채린 중장이 방대한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 삼정성은 단순히 그녀의 서열을 나타내는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3사관학교 출신이라는 편견, 그리고 여군이라는 이중의 유리천장을 뚫고 야전과 정책의 최전선에서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철의 의지 그 자체였다. 부하들은 그녀를 존경과 두려움을 담아 강철 여왕이라 불렀다. 늦은 밤 집무실에 홀로 남은 강채린 중장에게 비서실장인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령관님, 특수 우편물입니다. 발신지가 영천입니다. 보낸 이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3사관학교 생도입니다. 영천? 강채린의 미간이 좁아졌다. 영천은 그녀의 군 생활이 시작된 곳,
그녀의 모교 3사 관학교가 위치한 곳이었다. 사령관 직속의 비공개 채널로 그것도 실명으로 투서가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이리 줘.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얇은 서류 봉투를 받았다. 봉투를 뜯자 공포와 절박함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듯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존경하는 강채린 사령관님, 저는 3사관학교 OX기 3학년생도 윤지수입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강채린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굳어졌다. 4학년 하수영 중대장생도 인간 이하의 취급, 조리 돌림. 그녀가 생도 시절 그토록 뿌리 뽑으려 했던 악습이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단순한 가혹 행위가 아닙니다. 졸업 논문의 대필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논문 대필? 강채리는 숨을 참았다. 가혹 행위는 연막이었다. 그 뒤에 숨은 본질은 학문적 부패이자 사관학교의 존재 이유인 명예의 실종이었다. 하수영이라. 그녀는 그 이름을 나직이 은졸였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름이었다. 얼마 전 진급 심사 자료에서 보았던 이름. 육군 제7기동군단장 하민호 중장의 딸. 강채리는 하민호 중장을 잘 알았다. 그는 자신과 같은 별 3개였지만 늘 한 발 앞서 나갔던 육사 출신의 엘리트였다. 그리고 그런 그는 야전에서의 성과와 능력으로 자신을 따라잡은 3사 출신의 여군 강채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견제했다. 3사 출신 주제에 여군이 감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자였다. 훈육관마저 묵인한다는 것은 이 병폐가 생도들의 수준을 넘어 하민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의미다. 강채리는 편지를 내려놓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녀의 눈빛이 야전 병동에서 가장 위급한 환자를 마주한 외과 의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썩은 환부는 지체 없이 도려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복을 입고 잠입하는 식의 유치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인사사령관이었다. 그녀는 군대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합법적인 절차로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김소령, 지금 즉시 인사사령부 감찰실장, 법무실장 내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해. 비상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 무궁화 4개가 빛나는 대령 계급의 감찰실장 박진석과 법무실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와 칼 같은 경례를 붙였다. 감찰실장 대령 박진석. 부르셨습니까? 강채리는 그들 앞에 윤지수 생도의 편지 사본을 내밀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심각하게 굳어졌다. 박 대령. 어떻게 보나? 사령관님. 이 투서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생도 간의 가혹 행위가 아닙니다. 첫째, 훈육관의 직무유기. 둘째, 학문적 부패 및 명예 실추. 그리고 셋째, 박진석 대령이 말끝을 흐렸다. 셋째 뭐지? 현역 군단장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즉 직권 남용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삼중대 훈육관이 민병철 소령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 중령 진급 심사 대상자입니다. 강채린의 눈이 번뜩였다. 퍼즐이 맞춰지는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다. 지금부터 내 직권으로 3사관학교에 대한 특별 감찰을 지시한다. 3사관학교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박 대령을 팀장으로 사령부 내 디지털 포렌식 팀, 군사경찰수사관, 법무관을 포함한 최정의 특별 감찰팀을 꾸린다. 그녀는 지도를 펼치지도 않고 영천을 가리켰다. 내일 아침 8시 정각. 불시에 감찰을 개시한다. 불시 감찰의 핵심은 충격과 공포다. 그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 심지어 서로 말을 맞출 시간조차 주지 않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중점 감찰 사항은 무엇입니까? 첫째, 3중대 훈육관 민병철 소령. 사무실과 관사 모든 전산 장비와 휴대정보 단말기를 확보한다. 둘째, 4학년 하수영 생도. 마찬가지로 모든 개인 물품을 확보한다. 셋째, 3학년 피해 생도 전원, 특히 투서자인 윤지수 생도의 신병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보호한다. 사령관님, 하민호 군단장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법무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는 거다. 강채린이 차갑게 말했다.
학교장인 오정규 소장에게는 내가 직접 통보한다. 감찰팀이 정문을 통과하기 10분 전에. 10분 전이십니까? 박진석 대령이 놀랐다. 그렇다.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오 소장은 내 직속 후배 기수야. 감히 내 명령을 거부하지 못해. 하민호가 오 소장에게 전화를 돌릴 때쯤엔 자네들이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여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건 단순한 감찰이 아니야. 내 모교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에 대한 전쟁이다.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내가 막아줄 테니 샅샅이 뒤져. 진흙탕 속에 처박힌 바늘이라도 찾아내. 알겠나? 충성.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박진석 대령과 법무실장의 눈에 불이 붙었다. 강철 여왕이 칼을 뽑아들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삼사관학교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생도들은 아침 구보를 마치고 식사 후 오전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삼중대 훈육관 민병철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어제 하수영 생도가 건넨 최고급 양주를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번 중령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군.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군용 전화기가 비명처럼 울렸다. 생도대장 김한석 준장이었다. 민소령, 자네 지금 뭐하고 있어? 당장 학교장실로 튀어와. 아니, 됐다. 그냥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예? 준장님, 그게 무슨... 동시에 삼사관학교 교장 오정규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붉은색 비화기를 든 채 사색이 되어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하늘 같은 대선배이자 현직 인사사령관인 강채린 중장의 얼음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 소장, 방금 말했듯이 내 직권으로 특별감찰팀이 10분 후 정문을 통과한다. 이유는 묻지 마. 자네가 할 일은 딱 하나다. 감찰팀의 모든 활동을 무조건 보장하는 거야. 삼중대 훈육관 민병철 소령, 4학년 하수영 생도. 이 두 사람의 신병과 모든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학교 전체를 통제해. 사령관님, 도대체 무슨 일이? 하수영 생도라면 하민호 군단장님 따님인데.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선 거라고 했다. 오 소장, 자네까지 이 진흙탕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다면 내 지시에 무조건 따라. 알겠나? 이건 명령이다. 충성. 알겠습니다. 오정규 소장이 전화를 끊자마자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생도대장 김한석 준장이 뛰어들어왔다. 학교장님, 방금 위병소에서 인사사령부 직할 감찰팀이 헌병대 차량까지 대동하고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알고 있네. 같은 시각 삼사관학교 교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검은색 세단과 헌병 마크가 선명한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충성관 삼중대 생활관 앞에 멈춰 섰다. 수업을 받기 위해 이동하던 생도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감찰실장 박진석 대령이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다. A팀은 삼중대 훈육관실, B팀은 4학년 생활관, C팀은 3학년 생활관을 장악한다. D팀은 교내 전산실 서버를 확보한다. 지금 이 순간부로 삼중대는 전원 활동 중지. 증거 인멸 시도 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수업 준비를 하던 민병철 소령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진석 대령과 헌병 2명이 들이닥쳤다. 당신들 누구요? 인사사령부 감찰실장 박진석 대령이다. 박 대령이 자신의 신분증을 민 소령의 코앞에 내밀었다. 민병철 소령. 지금부터 직무유기 및 부패 혐의로 특별감찰을 개시한다. 헌병. 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 뭐들 하는 짓이야.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민호 군단장님하고 의학. 민소령의 마지막 발악은 헌병의 우악스러운 손길에 막혔다. 동시에 4학년 강의실. 하수영은 지루하다는 듯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고 헌병이 들어왔다. 4학년 하수영 생도. 접니다만. 사령관 명령이다. 감찰 조사를 위해 동행해야겠다. 지금 즉시. 강의실에 있던 모든 생도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하수영의 얼굴이 치욕으로 붉게 물들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감찰에 불응하는 건가? 하수영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오만했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편 C팀은 3학년 생활관으로 향했다. 팀장인 여군 소령이 윤지수의 관물대 앞에 섰다. 마침 수업 준비를 위해 잠시 들른 윤지수와 눈이 마주쳤다. 3학년 윤지수 생도. 네. 여군 소령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인사사령부 감찰팀 소속이다. 자네가 보낸 편지 사령관님께서 직접 읽으셨다. 윤지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하지. 지금부터 넌 감찰팀의 특별 보호를 받는다. 우리가 자네의 모든 개인 물품과 전산 장비를 확보하겠다. 이건 처벌이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니 협조해 주길 바란다. 박진석 대령은 학교장실에 임시 지휘소를 차렸다. 오정규 소장은 자신의 방에서 졸지의 손님이 되어버렸다. 박 대령 도대체 이게 무슨... 학교장님. 지금부터 3중대 4학년 하수영 생도 훈육관 민병철 소령의 모든 통신 기록과 디지털 장비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갑니다. 방해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인사사령관님의 뜻입니다. 하수영은 격리된 면담실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은 이미 포렌식 팀의 손에 넘어간 뒤였다. 임시감찰지휘소가 차려진 3사관학교 본관 학교장실은 그날 오후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학교장 오정규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 한편에 마련된 임시 책상에서 차마 입에 대지도 못할 커피 잔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완벽하게 인사사령부 감찰팀에게 장악당했다. 진짜 전쟁은 디지털 포렌식 팀이 압수한 증거물들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하수영 생도의 최신형 노트북, 태블릿 PC, 그리고 2대의 스마트폰. 민병철 소령의 사무실 PC와 개인 휴대폰. 이것들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부패의 전모를 담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팀장님,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모니터에 콜을 받고 있던 포렌식 요원 하나가 박진석 대령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수영 생도의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입니다. 백업이라는 위장 폴더 안에 이걸 보시죠. 모니터에는 3학년 노예들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떡하니 나타났다. 박진석 대령의 미간이 좁혀졌다. 열어봐. 폴더 안에는 하위 폴더들이 기수별, 이름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윤지수 전용, 박엑스미, 김엑스현 그리고 그 안에는 수백 개의 한글과 워드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학교 학사 정보 시스템과 크로스 체크했습니다. 포렌식 요원의 손가락이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여기 3학년 윤지수 생도가 파일을 하수영에게 제출한 시각이 지난달 15일 23시 48분입니다. 그리고 20분 뒤인 16일 0시 8분 하수영 생도가 자기 이름으로 표지가리만 해서 교내 서버에 과제를 제출한 로그가 확인되었습니다. 미친년이군. 박진석 대령의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대필이 아니었다. 명백한 학문적 범죄이자 동료 생도에 대한 조직적인 착취였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팀장님, 졸업 논문 폴더입니다. 화면에는 졸업 논문 개요 최종 파일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수영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지시사항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자기가 한 건 결론뿐이군. 박 대령이 헛웃음을 쳤다. 사관학교 졸업 논문을 조별 과제처럼 아니 노예들에게 하청을 맡겼어. 같은 시각 다른 격리실에서는 윤지수 생도에 대한 보호 면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감찰팀 소속의 여군 소령이 그녀와 마주 앉아 있었다. 윤지수는 처음에는 자신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아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쏟아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윤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제가 과제를 거부한 다음 날 저희 3학년 3중대 전체가 전투복 차림으로 연병장을 돌아야 했습니다. 하수영 생도가 3학년 전체 기강 회의를 이유로 얼차려를 부여했고 4학년 생도들이 돌아가며 윤지수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유도한 거군. 네.
동기들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제가 버티면 동기들이 다쳤습니다. 하수영 생도는 그걸 정확히 이용했습니다. 동기들은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과제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동기애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인질로 삼은 고도의 심리적 고문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포렌식 사무실의 공기는 담배 연기 대신 쿨링팬 소리와 키보드 소리로 가득 찼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터져나왔다. 팀장님, 민병철 소령 휴대폰, 카카오톡 복원 완료됐습니다. 하수영 생도와의 대화 내역입니다. 모니터에 떠오른 대화창. 박진석 대령의 눈이 가늘어졌다. 하생도 소령님 저 수영이에요. 주말에 3학년 애들 교육 좀 시켰는데 너무 시끄럽게 했나요? 민병철 소령 하생도. 훈육관이 못 본 걸로 할 테니 다음부턴 조용히 하게. 훈육단장이 자네 좀 지켜보고 있으니. 하생도 넵. 걱정 마세요. 그나저나 아버지께서 소령님 무궁화 3개 진급, 이번에는 꼭 되도록 힘써 주신다고 전해 달랍니다. 아빠가 이번 인사자료 검토하신대요. 민병철 소령 허허. 역시 하생도밖에 없네. 하 군단장님께 안부 전해주게. 3학년 애들은 내가 잘 구슬려 놓을게. 걔들 외출 통제 권한은 나한테 있으니까. 하생도 역시 소령님 짱. 제가 주말에 아버지 관사에서 가져온 거 하나 챙겨드릴게요. 사무실에 살짝 넣어둘게요. 민병철 소령. 박진석 대령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묵인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모이자 진급이라는 뇌물을 약속받고 생도들의 인권을 팔아넘긴 추악한 거래였다. 이건 박 대령이 마른 입술을 핥았다. 이건 우리가 덮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 박진석 대령은 그 즉시 학교장 오정규 소장에게 보안 유지를 엄중히 경고한 뒤 다음 날 새벽 첫 헬기로 영천을 떠났다. 그의 손에는 3학년 노예들 폴더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담긴 암호화된 USB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다. 이 사안은 더 이상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현역 군단장의 이름이 적시된 순간 이것은 3사관학교의 비위 문제를 넘어 육군 본부 전체를 뒤흔들 인사비리 스캔들로 비화된 것이다. 서울 용산 인사사령관 집무실. 강채린 중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박진석 대령은 거수 경례도 생략하라는 듯한 그녀의 손짓에 곧바로 USB를 연결하고 보고를 시작했다. 이상입니다. 사령관님. 하수영 생도의 학문적 부패는 명백하며 민병철 소령은 이를 묵인한 대가로 하민호 군단장으로부터 진급을 약속받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채리는 모니터에 떠있는 아빠가 이번 인사자료 검토하신대요. 라는 메시지를 묵묵히 노려보았다. 하민호. 그녀의 입에서 동료 삼성 장군의 이름이 나직이 흘러나왔다. 박 대령. 수고했네. 이 증거는 내가 직접 다루지. 사령관님. 하 군단장의 반발이. 반발? 강채린이 차갑게 웃었다. 이건 반발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육사 출신 엘리트가 3사 출신 후배 장교를 자기 딸 노예 부리듯 매수한 사건이야. 내가 이걸 덮는다면 난 3사 교정에 발을 들릴 자격도 없는 거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대령은 즉시 영천으로 복귀해. 감찰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수영과 민병철을 분리신문해. 이 카톡 내용을 들이밀었을 때 반응을 봐. 하지만 절대 하민호 군단장의 이름은 먼저 꺼내지 마. 그들이 제 입으로 불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지수 생도를 포함한 피해 생도 전원, 오늘부로 학교 본부 의무실의 심리 안정을 이유로 격리입실 시켜. 가해자 및 동료 생도들과의 접촉을 완벽히 차단해. 이건 학교장에게 내 이름으로 지시해. 권고가 아니야. 충성. 박진석 대령이 집무실을 나가자 강채리는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육군 참모총장님께 긴급 독대 보고를 올리겠다. 군 기강 관련 중대 사안이라고 전해. 그리고 7군 단장 하민호 중장의 모든 동향을 파악해.
한편 영천 3사관학교 격리실에 있던 하수영은 서서히 공포에 질리고 있었다. 처음에 오만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감찰관에게 아버지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수십 번 요청했지만 감찰 절차상 불가하다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 변호사를 부르겠어요. 이건 불법 감금이에요. 하수영 생도. 박진석 대령이 돌아와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여긴 민간 사회가 아니야. 넌 아직 군법의 적용을 받는 사관생도 신분이다. 불법 감금이 아니라 직권에 의한 격리 조사 중이지. 변호사? 좋아. 그 전에 이거부터 보지. 박 대령이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띄웠다. 3학년 노예들 폴더. 하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뭔가? 내 입으로 직접 설명해봐. 노예가 뭔가 노예가. 7군 단장 하민호 중장은 이틀째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민병철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어라는 안내음만 흘러나왔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그는 결국 3사관학교장 오정규 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필승. 오 소장. 나 하민호 중장이네. 충성. 군단장님. 웬일이십니까? 오정규 소장은 갑작스러운 삼성 장군의 전화에 군기가 바짝 들어 수화기를 붙잡았다. 아, 다른 게 아니라. 내 딸아이가 거기 4학년으로 있는데 이틀째 연락이 안 돼서 말이야. 무슨 일 있나? 학교에서 단체로 통신 통제라도 했어? 오정규 소장은 식은땀이 흘렀다. 올 것이 온 것이다. 그는 강채린 중장의 얼굴과 하민호 중장의 얼굴을 동시에 떠올렸다. 둘 다 별 3개였지만 한쪽은 자신의 대선배이자 인사실세였고 한쪽은 막강한 육사 라인의 군단장이었다. 저 군단장님. 그게 뭔가. 말을 해. 답답하게. 사실 이틀 전부터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에서 특별감찰팀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인사사령부? 하민호의 목소리가 순간 낮아졌다. 강채린이 보냈군. 예, 그렇습니다. 사령관님 직권으로. 그래서 내 딸아이가 지금 그 감찰 대상이라는 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격리 조사 중이라 통신이 제한된 것 같습니다. 하민호가 기가 차다는 듯 웃었다. 격리 조사? 내 딸을? 감히 3사 출신 년이 6사 집안을 건드려? 오 소장. 자네도 3사 출신이지? 강채린이 라인 타서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자네 지금 당장 감찰팀인지 뭔지 다 중단시키고 내 딸아이 받고. 이건 군단장 명령이야. 군단장님. 하지만 이건 인사사령관님의 직권이라 제가 어쩔 수가. 시끄러워. 하민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집무실에 붉은색 비화기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인사사령관 강채린. 그는 교환을 거치지 않는 직통 라인으로 그녀를 호출했다. 강채린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전화가 걸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필승. 인사사령관 중장 강채린입니다. 강 사령관. 나 하민호요. 수화기 너머로 하민호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짓거리야. 감히 내 딸을 격리시켜? 자네 지금 나랑 전쟁하자는 건가? 강채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강철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 군단장. 지금 자네는 자네 딸의 아니가 아니라 자네의 군 생활을 걱정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뭐라고? 내 감찰팀이 3사관학교에서 뭘 확보했는지 내가 직접 읽어줄까? 강채린은 모니터에 떠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아버지께서 소령님 무궁화 3개 진급, 이번에는 꼭 되도록 힘써주신다고 전해달랍니다. 아빠가 이번 인사자료 검토하신대요. 그리고 민병철 소령이 보낸 충성 맹세 메시지까지. 군단장님, 따님 일은 염려 놓으십시오. 제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네의 답장이 뭐였지? 수고하네 민소령. 자네 같은 유능한 장교가 빨리 커야지. 이번 인사자료는 내가 직접 챙겨보겠네. 수화기 너머로 하민호 중장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그는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 하 군단장. 강채린의 목소리에 경멸이 실렸다. 자네 딸은 학문적 부패 혐의야. 퇴교감이지. 그리고 자네는 직권 남용과 인사청탁 혐의야. 군복 벗을 각오해야 할 거다. 강채린. 너 감히. 내가 감히? 강채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육사 출신 삼성 장군이 자기 딸 하나 비호하자고 삼사 출신 소령 하나 진급 미끼로 매수하는 건 괜찮고 내가 내 모교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건 감히 하는 짓인가? 이 사안 나는 오늘 오후 육군 참모총장님께 직접 보고 올렸네. 자네가 방금 나에게 한 협박과 고성까지 포함해서 추가 보고 올릴 생각이야. 이만 끊겠네. 감찰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철컥. 강채린은 하민호의 다음 말이 터져 나오기 전에 붉은색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동기급 삼성 장군, 그것도 막강한 육사 라인의 군단장을 정면으로 쳤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충청남도 계룡대. 육군 본부 청사의 최상층에 위치한 육군 참모총장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대한 태극기와 육군기, 그리고 역대 총장들의 사진이 방 안의 인물들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 사성 장군 이진섭 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얇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맞은편에는 얼음처럼 굳은 표정의 인사사령관 강채린 중장이 각을 잡고 앉아 있었다. 이 독대는 하민호 중장과의 격돌 직후 강채린 중장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총장 비서실에 직접 요청한 긴급 직보였다. 사안의 중대성을 직감한 총장은 즉시 모든 일정을 미루고 그녀를 불렀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삼사관학교 4학년 생도에 의한 상습적 가혹 행위와 조직적인 논문 대필. 그것만으로도 학교장의 보직 해임을 검토할 만한 중대 사안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장에 있었다. 증거자료 2 훈육관 민병철 소령, 4학년 하수영 생도간 통신 내역. 증거자료 3 훈육관 민병철 소령 -제7기동군단장 하민호 중장간 통신 내역. 참모총장의 두꺼운 손가락이 이번 인사자료는 내가 직접 챙겨보겠네라는 하민호 중장의 메시지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이 증거 확실한가? 총장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다. 인사사령부 직할 디지털 포렌식 팀이 민병철 소령의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에서 직접 복원한 자료입니다. 교차 검증 완료했습니다. 강채린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하민호. 총장이 나직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육사 3X기.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지휘관이야. 군단 장악 능력도 탁월하고 무엇보다. 총장은 말을 아꼈다. 무엇보다 육사 출신 핵심 라인이라는 뜻이었다. 강 사령관. 총장이 강채린을 바라보았다. 이 사안 자네와 하 군단장 간의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고 봐도 되겠나? 그것은 총장으로서 던져야 할 당연한 질문이었다. 3사 출신 여군 장군과 6사 출신 남군 장군. 그들의 오랜 라이벌 관계는 군 내부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강채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총장님, 저는 제 모교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는 제 모교의 문제를 넘어 육군 전체의 인사 공정성을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삼성 장군의 군 생활을 거론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모총장을 향해 경례했다. 총장님, 저는 이 사안이 단순한 비위 조사가 아닌 육군의 명예를 건 수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7군 단장은 인사사령부의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총장님의 직권 혹은 그 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은 명료했다. 인사사령관이 동기급 군단장을 감찰할 수는 없으니 참모총장이 직접 나서거나 혹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었다. 참모총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채린의 보고는 감정적이지 않았고 절차상 완벽했다. 그녀는 하민호를 쳐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증거가 여기 있으니 시스템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알겠네. 총장이 결심했다.
강 사령관. 수고했어. 하 군단장에 대한 조치는 내가 직접 지시한다. 자네는 인사사령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총장님. 강채린이 집무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다. 이 사안 하민호 군단장이 어제부로 제 감찰 활동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감찰실장이 아닌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찰 중단을 협박했습니다. 총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알겠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직접 처리하지. 강채린이 집무실을 나서는 순간 참모총장은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다. 지금 당장 국방부 장관님께 긴급 독대보고 올린다. 그리고 육군 감찰실장과 군사경찰실장을 내 집무실로 호출해. 하민호가 동원할 수 있는 육사 인맥보다 강채린이 움직인 참모총장이라는 공식적인 지휘 계통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했다. 참모총장의 지시가 떨어진 다음 날 3사관학교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이번에는 인사사령부 감찰팀이 아니었다. 계룡대에서 직접 파견된 육군 본부 감찰실 고등수사팀과 헌병 수사관들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찰이 아니었다. 명백한 수사였다. 민병철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갑을 찼다. 그는 박진석 대령의 신문에서부터 이미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육군 본부에서 직접 나온 수사관들 앞에서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 사라졌다. 민병철 소령. 직권 남용 및 술의 약속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사 살려주십시오. 저는 하군단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말은 군사법원 가서 하게. 수사관은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다. 민병철 소령은 자신의 중령 진급을 약속받았던 그 휴대폰 메시지 때문에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연금까지 박탈당할 위기에서 군사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같은 시각 3사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는 특별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징계위원장은 학교장 오정규 소장이 맡았지만 실질적인 회의는 강채린 중장이 상급부대 지휘관 자격으로 배석하여 주도했다. 피징계자석에는 4학년 하수영 생도와 가혹행위에 동조했던 4학년 생도 4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피징계자 4학년 생도 하수영. 징계 사유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주겠다. 오정규 소장이 절차에 따라 물었다. 하수영은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는 듯 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표적 감찰입니다. 3학년 후배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저를 음해하려는 모함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녀의 오만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징계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강채린 중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위원장,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강채린은 박진석 대령에게 눈짓했다. 대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그곳에 하수영의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 화면이 떴다. 3학년 노예들. 하수영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피징계자 하수영. 강채린의 목소리는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회의실을 장악했다. 저 폴더명이 후배들의 일방적인 주장인가? 저 폴더 안에 들어있는 자네 이름으로 제출된 수백 개의 과제물 파일이 모함인가? 그것은 강채린은 다음 화면을 지시했다. 윤지수 생도에게 졸업 논문 대피를 지시한 문서였다. 자네는 사관 생도의 명예를 스스로 진흙탕에 처박았어. 폭력으로 후배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지. 그건 사관 생도가 아니라 뒷골목 양아치나 하는 짓이야. 강채린이 오정규 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위원장,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피징계자의 반성 없는 태도까지 감안하여 교칙에 따른 최고 수위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오정규 소장은 땀을 닦으며 위원들을 둘러보았다. 반대 의견은 없었다.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한다. 오정규 소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국군 3사관학교 교육운영위원회는 4학년 하수영 생도가 사관 생도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반복적인 가혹 행위와 지휘권 남용 그리고 학칙이 금지하는 논문 대필 행위 등 도저히 장교로서 임관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하수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이에 4학년생도 하수영을 국군 3사관학교에서 퇴교 조치한다. 퇴교. 하수영의 눈이 초점을 잃었다. 4년간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 말도 안 돼. 내가 누군데 나한테 퇴교를 줘. 아빠. 그녀의 발악은 회의실을 지키고 있던 헌병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녀는 그렇게 질질 끌려나가며 자신의 군 생활을 스스로 마감했다. 징계위원회 직후 가혹 행위에 동조했던 4학년 생도들에게도 주동자급 2명은 퇴교, 단순 가담자 2명은 1년 유급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7군단에 몰아쳤다. 육군 참모총장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하민호 중장에 대한 직권 남용 및 인사 청탁 혐의에 대한 공식 수사를 지시했다. 군 검찰이 현역 삼성 장군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의 개인 휴대폰과 컴퓨터에서는 민병철 소령 외에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부하들을 진급시키기 위해 인사 라인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육군 본부는 더 이상 그를 현역 군단장 자리에 둘 수 없었다. 그것은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였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짧은 공지가 발표되었다. 육군은 금일부로 제7기동군단장 하민호 중장을 보직 해임하고 육군 본부 정책연구관으로 발령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3사관학교에서 불거진 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지휘관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뉴스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속보 현역 삼성 장군, 7군 단장 하 중장 전격 보직 해임. 후속 보도 딸 사관학교 비위 감싸려 인사청탁군 검찰 수사 착수. 사설 썩어버린 별들, 군 기강 이대로 괜찮은가.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역시 군대는 썩었다. 저런 자가 군단장이라니. 강철 여왕 강채린, 군 내부 비리 도려내다라는 식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하민호 중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7군 단장 이임식도 없이 그는 군단 사령부에서 쫓겨나듯 계룡대의 차가운 정책연구관 사무실로 출근해야 했다. 그곳은 아무런 보직도 부하도 없는 장군들의 무덤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육사 동기들조차 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일주일 후 군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그는 책상 서랍에서 A사 용지를 꺼냈다. 전역 지원 서명의 전역. 그는 명예라는 단어의 실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불명예 강제 전역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그는 치욕 속에서 스스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의 30년 군 생활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며칠 후 3사관학교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썩은 고름을 짜낸 뒤에 건강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수영은 모든 짐을 싸서 부모의 차를 타고 정문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사관생도가 아닌 평범한 20대 민간인이었다. 그 어떤 생도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3학년 생도들은 생활관 창문 너머로 그녀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윤지수는 자신의 관물대에 붙어있던 강채린 중장의 빛바랜 사진을 바라보았다. 3사 출신의 전설. 자신이 보낸 편지 한 통이 거대한 바위 같던 부조리를 무너뜨린 것이다. 며칠 후 강채린 중장이 3사관학교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에는 감찰이 아닌 육군 인사사령관으로서의 정식 특별 강연을 위해서였다. 학교 강당 전생도들이 그녀의 등장을 숨죽여 지켜봤다. 그녀는 계급장이 선명한 정복 차림으로 연단에 섰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대선배로서 그리고 인사사령관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단호하게 말했다. 최근 우리 학교는 큰 홍역을 앓았다. 신성한 교정에서 장교의 명예를 더럽히는 불의와 부패가 발견되었다. 누군가는 이것을 전통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관행이라며 눈감았다. 누군가는 기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했고 누군가는 인맥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거래하려 했다.
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입은 이 군복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여러분 어깨에 달릴 다이아몬드는 후배들을 억압하는 흉기가 아니라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고 조국을 지키는 신성한 도구여야 한다. 그녀는 강당 앞줄에 앉은 3학년 생도들 그 중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을 바라보는 윤지수 생도를 바라보았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다. 가장 끔찍한 공포 속에서도 가장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진정한 리더십은 폭력적인 카리스마나 인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그 책임감에서 나온다. 강채리는 연설을 마쳤다. 썩은 고름은 짜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다. 오늘부로 삼사관학교는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이 충성, 지혜, 용기라는 교훈을 이어받은 진정한 육군 장교로 거듭나길 바라며 또한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장교로 성장하길 명령한다. 충성. 강당이 떠나갈 듯한 경례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어떤 때보다 우렁차고 절도 있는 함성이었다. 강채린 중장은 강당을 나섰다. 그녀가 차에 오르기 전 윤지수 생도가 달려 나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윤지수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나 눈물이 없었다. 굳은 결의와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윤지수 생도는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경례했다. 충성. 사령관님, 가르침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강채리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윤지수 생도의 경례를 받으며 이 땅에 썩은 뿌리 하나가 뽑히고 그 자리에 건강하고 강인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 굳건한 촛불을 향해 강철 여왕으로서 가장 따뜻한 답례를 보냈다.